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일반적인데요.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가 뭐냐? 동성을 향한 성적 권리,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의 성정치성. 그러니까 동성애는 정신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정신적 사랑은 우정입니다. 동성애는 뭐냐?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고 싶다든지 실제로 하는 것. 그게 동성애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이성애는 뭐냐? 남녀 간의 성관계. 양성애는 동성애와 이성애를 다하면 양성애. 그래서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합쳐서 우리가 성적자. 요게 조례하고 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킹제입니다. 근데 킹제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양성이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소식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은 뭐냐 하면은 동성애, 그 다음에 어린이, 동물, 금진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제 2048년대 남성의 정정에도 1950년 여성 성대.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왔을 때 센세이션이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이 보수적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한다고 하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이 킹제이는 문제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여자, 교도소감자 이런 게 해서 표본의 한 4분의 1 그래서 25%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네, 넘겨주세요. 자, 요즘은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조사하니까 지금 보면 캐나다, 영국, 미국인데 대략 동성애자 1%, 양성애자가 합쳐서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킹제이 결과가 과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최근 들어서 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보면은 1996년대 한국 에이즈연맹에서 조사를 하니까 전국의 남성 동성애 1%, 인구 비율은 0.07%.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한국성과학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 0.3, 동성애 경험이 1.1.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다시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 조사했을 때 동성애 경험자가 남자는 1.1, 여성은 0.3.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 2012년대 한양대학교에서 전국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 경험이 0.3, 응답거지 0.3. 응답거지까지 합쳐도 0.7밖에. 그럼 왜 이렇게 적은가?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반 남성들은 에이즈에 안 걸립니다. 거의 안 걸려요. 반면에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의 분포와 동성애자의 분포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서 에이즈 발병률의 2배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동성애자가 2배 정도 많을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2003년도에 서울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 0.2%면 2003년도에 전국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는 절반 0.1%입니다. 자, 그런데 2003년에 비해서 지금이 에이즈 감염자가 7.5배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남성 동성애자는 그러니까 0.75%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여자는 남자의 4분의 1, 합치면 0.45%. 약 16만 명. 양성애자는 동성애자의 1.5배, 24만 명. 동성애 경험은 동성애자의 5.5배, 88만 명.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90만 명, 100만 명 가까이가 동성애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외국에 비하면 작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거 때문에 서구가 무너졌습니다. 요 이유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해야 돼요. 넘겨주세요. 자, 여기 미국 갤럽 조사입니다. 보면은 조금 짙은 색깔은 동성애 선천적이다. 옅은 색깔은 후천적. 옛날에는 동성애는 후천적이 생겼어요. 미국 사람.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선천적이라는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선천적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네, 그 다음 넘기세요. 자,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옛날에는 동성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요? 동성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 2배가 돼요. 2배. 네, 그 다음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기원과 동성결혼 합법화의 상징.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88%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인정, 동의합니다. 반면에 후천이 생각하면 60%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타고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성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건 본인 책임이 아닙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 봅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천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21%고 반면에 후천이 생각하는 사람이 2배 정도 많아요. 우리나라 참 감사하죠. 네, 넘겨주세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인 생각하면 61%가 동성애를 합법화 동의, 후천적인 63%.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이대로 보면 20대, 30대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50대, 60대, 70대는 반대예요. 그 다음 저쪽은 남자, 여자를 하면은 여성이 더 지지합니다. 보면은 20대 여성의 77%가 동성결혼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20대 여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동성결혼 지지. 그러니까 이분들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제가 아까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었죠.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책을 적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불편. 이게 뭐냐면 논문들을 담아서 동성애가 타고나느냐 아니냐죠. 이 결론은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는 내용입니다. 넘겨주세요. 2013 동성애가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그 다음 넘겨주세요. 2022년. 그러니까 우리 계속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교수나 과학자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제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다 하는 책을 계속 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유전입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데 가면 동성애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혹이 될 겁니다. 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자연재 생산에는 달로.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쵸? 남자 2명에서 여자 2명에서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아기를 낳아야만이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가 넘어가면서 유전이 되죠. 아기도 먼저 어떻게 유전이 되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유전이 될 수가 없죠.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서구 사람들이 속았느냐? 동성애자인 과학자들의 노력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논문인데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1990년도에 남성 동성애는 XQ28 유전자 관련있다고 사이언스로,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그 유명한 잡지에다가 이 사람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남성 동성애와 XQ 관련있다. 그리고 그 머릿말에다가 뭐라고 적었느냐? 이 결과는 99%의 신뢰도를 받는다. 100%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론들이 대설특별했습니다.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 그리고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까지도 믿었습니다. 다행히 1999년도에 라이스라는 사람이 그 XQ28을 다시 조사해가지고 남성 동성애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 발표해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해머가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합니다. 해머TV. 그러니까 1994년에 40명을 했으면 이때는 456명, 11배. 11배를 해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XQ28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번복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7번, 8번, 10번 점수에 있을 것 같다고 논문을 냅니다. 넘겨주세요. 자, 2010년도에 라이스 연구팀이 7번, 8번, 10번에도 없다고 발표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1993년도에 해머가 XQ28이 있다고 했는데 6년이 지나서 라이스가 없다고 그러고 2005년도에 해머 연구팀이 7번, 8번, 10번에 있다 했는데 5년 뒤에 7번, 8번, 10번 없다고. 이게 전쟁입니다. 모든 영역의 전쟁. 과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양쪽 팀이 동성애가 타고나느냐 아니면 논문 내는 거예요. 자, 2012년도에 23,000명을 줬어요. 갑자기 숫자가 늘었죠. 아까 40명, 450명 하다가 이제 과학적 테크닉이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23,000명을 조사하니까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 못했습니다. 넘겨주세요. 2019년에 48만 명을 줬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단일 동성애 유전자 없다. XQ28도 관련 없다고 딱 논문을 냅니다. 근데 그때 어떤 내용을 언급하는가 하면 동성애 행동과 관련된 5개의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인들도 고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동성애자들은 고유전자를 갖고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동성애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 발견된 유전자는 우울증, 정신분열증, ADHD라고 확인된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5개가 동성애 형성에 미칠 확률은 1%다. 이렇게 논문을 냈어요. 자, 그런데 요걸 보고 또 저쪽은 그런, 야, 5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유전이다. 막 이렇게 우겨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다른 질병도 한번 봅시다. 우울증은 102개, 정신분석은 108개, 당뇨병은 143개, 고혈압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유전병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이 유전자 변이 수도 없고 영향이 없기 때문에 유전이 아니다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 왜 여기 좋은 방법인가 하면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100% 유전자, 100%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성애 유전자 있다면 두 사람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같은 엄마 배우자랍니다. 그러니까 뭐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영향을 동일하고 정말 타고나는 것이라면 이 두 사람은 동시에 동성애자고 동시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이후로 대규모 조사해 보니까 제일 많은 사람 했을 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의 일치율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일란쌍둥이의 일치율은 10%밖에. 그러니까 유전자도 같고 뭐 모든 것이 같은데 10명 당 1명이 갖고 9명이 달라. 그 다음에 이 일란쌍둥이가 또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후천적인 영향도 같아. 선천적인 영향도 같아. 후천적인 영향도 같아. 그러니까 20% 안에는 후천적인 영향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선천적 영향은 10%가 안 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명히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요약을 하면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성격은 부모를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다혈질의 성격, 근육질의 몸, 자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살인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성격은 유전이 되거든요. 자, 아까 제가 2019년도에 5개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그랬죠. 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동성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성격이나 성품을 가집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동성애 유전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동성애했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서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제 차별금지법을 좀 보겠습니다. 2020년에 정의당에서 차별금지 발의했고요. 2021년에 평등법을 세 사람이 말했어요. 이상민, 박규민. 그래서 지난 국회에는 4개가 있어요. 4개가. 저는 물론 지금은 다 폐기가 됐지만 그때 차별금지 사회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있습니다. 성적 지향은 뭐라고 했어요? 공성이, 이성이, 양성이라고 그랬죠. 성별 정체성은 뭐냐? 자기 성별의 인식. 예를 들어서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 생물학적으로. 근데 마음으로 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성별 정체성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별의 정의하는 제3의 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성별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차별금지법에 있습니다. 자, 성별 정체성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자기 시대의 성별의 인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는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인데 나를 여자라고 생각하고 트랜스젠더입니다.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수술 안 해도 돼요. 가리수처럼 수술 안 해도 됩니다. 마음으로 내가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트랜스젠더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는 트랜스젠더 차별금지와 같아요. 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아이고 막 트랜스젠더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차별금지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인데 마음으로 여자라 그러면 이제 여자 화장실 목욕탕을 가는 걸 막으면 차별입니다. 막으면 안 돼요. 예, 넘겨주세요. 자, 젠더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트랜스젠더는 생각과 반대로 생각하고요. 넌젠더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뉴트로이드는 중성, 유성. 젠더 플루이드가 유체입니다. 유체. 이거 변하는 사람. 아침엔 남자였다가 저녁 때는 여자가 되고 오늘은 남자였다가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때어는 오늘 여자 같아. 그럼 여자예요. 마음이 생각. 데뷔젠더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폴리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 바이젠더는 남자의 동시에 여자. 그러니까 젠더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게 문제입니다. 네. 부담 던지세요. 자, 차별금지법을 아까 2007년도에 제일 먼저 발의했다고 그랬죠. 그때 10월 달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뺐어요. 나중에. 아무튼 성적지향과 성별이 항상 들어있고요.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차별금지법 만들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 번째,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죄라고 공공장소에 말하면 제재를 합니다. 개인윤리가 존중해야 돼요. 네, 넘겨주세요. 특히 종교의 자유가 침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나쁘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차별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를 막 안 믿고 싶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믿게 하는 거. 그거는 종교적 괴롭힘. 종교적 괴롭힘은 차별이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하면 학생들 보고 야 너희들 동성애하면 안 돼. 너희들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게 다 차별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영국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자, 남녀 구별이 잘 없어져요.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간대요. 보면 2021년 6월달에 LA 최대 찜질방에 남자입니다. 갑니다. 근데 본인 여자라고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인 여자라고 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옷을 다 벗고 들어갔어요. 여탕에. 자,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자들이 놀래가지고 대충 옷 입고 나와가지고 찜질방 주인한테 왜 여탕에 남자를 넣느냐고 막 항의를 하니까 찜질방 주인 뭐라 그러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본인 여자라고 막을 수 없다고 그래요. 넘겨주세요. 자, 요건 2023년도에 시애틀에서 역시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에 남자가 자기도 회원으로 가입시켜달라. 그러니까 이 찜질방에서 안 된다고. 옷을 다 벗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권위에다 제소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인권위에서 뭐라고 그래요? 회원으로 받아주라고. 그럼 다시 이게 재판하니까 판결을 또 역시 받아주라고. 왜? 법이니까. 법인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법은 본인이 여자라고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은 신문이 났어요. 넘겨주세요. 자, 요건 이제 교도소 문제인데 이 두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남자예요, 남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는 교도소를 가면서 자기 여자니까 여성교도소 넣어주세요 하고 해가지고 여성교도소 가지고 4명을 성폭행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원래 강간경력이 있어. 강간경력이 있는데도 본인이 여자라니까 교도소에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 넘겼어요. 자, 요건 이제 미국에서 2022년도에 여성교도소에서 2명이 임신했어요. 여성교도소인데. 왜? 트랜스젠더가 있으니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2명이 임신한 거예요. 넘겼어요. 자, 요거 스포츠적인 게인데,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사춘기가 지나서 성전환 수술을 하면, 남자 뼈, 남자 근육이 그대로 있습니다. 남자 뼈, 남자 근육이 있는 사람하고 여자하고 붙으면 뭐가 있어요? 당연히 여자가 지죠. 그 다음 넘겼어요. 자, 요거는, 역도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이제 호르몬 치료도 할 필요 없고 수술할 필요 없다. 본인이 여자라고 말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난 여자다 하고 이제 역도경에 나가가지고 167kg 기존에 보다 43kg 그대로 우승했습니다. 보답 넘겼어요. 이건 수영 선수인데 이 사람은 2019년도까지 남자 선수였어요. 남자 선수일 때는 한 400등 했어. 근데 이 사람이 호르몬 치료하면서 난 여자다 해가지고 여성 수영경기 나와가지고 200m, 500m 우승했습니다. 보답 넘겼어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여성 선수니까 다른 여성 선수들하고 같이 옷을 벗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면은 락커로 그러니까 탈의실이죠. 탈의실을 같이 썼는데 이 다른 여성 선수가 뭐냐 193cm의 생물학적인 남성하고 일주일에 18번을 같이 벗어요. 근데 그 사람 남자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사람 여자 옷 벗는 걸 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학교에다가 항의를 하니까 학교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여성 선수 보고 남성 앞에서 옷 벗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교육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자가 남자 앞에서 옷 벗는 게 익숙해지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왜? 이 트랜스젠더하고 여성을 분리해서 옷을 벗기면 그 다음에 차별이라고 학교가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성들 보고 참아라, 같이 벗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아까 젠더 플루이드 변한다 그랬죠. 고등학교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하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는 아마 화장실에 샤워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법처럼. 그래서 차별문제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부모였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77%가 지지 않는 거예요. 77%. 아니 통과되면 제일 자기들한테 불량 모르니까 그냥 불쌍하다고 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자, 요 다음에 청소년 LGBT가 넘겨요. 보세요. 캐나다 캘리포니아는 2005년도에 성적 제한이 들어가고요. 2016년도에 보건법 하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긍정적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했어요. 넘겨주세요. 자, 갤럽 조사를 보게 되면 18세에서 25세는
20%가 LGBT. 그러니까 5명 나 1명 LGBT.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줄죠. 그러니까 이게 젊은수록 LGBT가 많다는 건 교육의 영향이에요. 넘겼어요. 자, 고등학생은 4명 나 1명이에요. 4명.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이거 되돌릴 수 없습니다. 4명 나 1명 애들이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 국민의 4분의 1이 LGBT 지지자인데 어떻게 이걸 막겠어요? 이미 미국은 이제 끝난 거예요. 넘겼어요. 영도 마찬가지. 2019년도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탐색하자. 그러니까 멀쩡하게 애들 보고, 야, 너 혹시 동성애자인지 트레이인지 한번 생각해봐.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애들 보고 자꾸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다가, 난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 적극 지정.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넘겨주세요. 자, 요거 보면은 18세 이하 청소년 성전환 자 급증하고 2009년도에 77명이 2018년도에는 2,590 34배가 그 다음에 신천자의 70%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육에 수용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가 되니까 훨씬 많았는데 10년이 교육시키고 나니까 여자가 남자가 있더라도 훨씬 더 많아지고. 그 다음 점이 있어요. 자, 차별금지법 문제점 요약을 하게 되면 첫째는 윤리도덕이 파괴돼요. 그래서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돼요. 두 번째는 남녀 구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진짜 여성들이 피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들이 파기 때문에 학부모님 피해를. 저는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근데도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와요. 부산대학교 있을 때 연구실로 학부모 누가 오느냐?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좀 이거 어떻게 벗어나게 우리 애를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있을 수 있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뭐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이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무서운 문제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30대 중반에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도 미인이고 딸도 미인이야. 근데 그 딸이 뭐라고? 남자가 되겠다는 거야. 남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성전환 수술하면 되돌릴 수 없고 일생 호르몬 약을 먹어야 된다. 내가 1시간을 설명해요. 1시간을 설명했는데 언니 끝까지 남자가 되겠다. 내가 결국 갔어요. 제가 한 2달 전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그 딸 어떻게 됐습니까? 딸 얼마 전에 유방결제 수술했다. 이게 이미 그 사고방식 딱 들어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영국하고 미국이 어리석은 나라니까. 아니 그렇게 똑똑한 나라도 지금 보세요. 계속 교육을 시키니까 유치원부터 계속 교육을 시키니까 급증하잖아요. 뭐 10년 만에 뭐 30배 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가 딱 통과되고 전국이 유치원부터 계속 세뇌하면 30배 늡니다. 미국하고 똑같은 우리나라하고 특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막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서 이거 반드시 막아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늘고 있잖아요. 조금씩 늘고 있는데 막 이게 통과되면 급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가 가요. 동성애 독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이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하면 한쪽은 LGBT 권한, 한쪽은 뭐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두 개 딱 가면은 LGBT 권한이 더 높습니다. LGBT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도 안 되고 종교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동성애가 제일 높아요. 법원이가. 그 다음에 교회가 보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쫓겨나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도 상사가 와서 물어요. 야, 너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 근데 본인이 아이고 동성애는 안 좋죠. 그러면 쫓겨나는 너 호모포비아, 혐오주의자니까 우리 직장에 있을 수. 그러니까 직장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요. 나중에는 좀 큰 기업마다 다 그게 기업의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세상의 미혹에 대한 성경들은 이걸 왜 하는가 하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뿌리를 알아요. 뿌리. 아니 이게 뭐 우리나라 말이 전 세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근원을 알아야 돼. 근원. 우리가 그래서 근원이 뭐냐면은 넘겨주세요. 자, 현대 사단은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뭐냐? 유혹과 미혹. 유혹이라는 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음란으로. 미혹은 뭐냐?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으로 믿음을 파기. 그러니까 미혹이 더 무섭습니다. 이건 믿음을 파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미혹을 당한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책을 읽다가 유물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너무 무섭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미혹에 대한 걸 몇 가지 설명하겠어요. 첫 번째는 과학만능주의. 자,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험과 관찰해서 데이터를 얻고 이해를 해가지고 법칙이나 가설을 만들어요. 이게 과학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에 한계점이 있겠죠. 어떤 한계가 있느냐? 첫째, 실험과 관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영혼이 있다 없다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조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의 존재는 조작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해가 가능해요. 기적은 이해가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법칙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딱 넣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건 기계적인 것만 되지 인격적인 활동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인 것만 되지 이례적 사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은 실험과 관찰이 가능하고 법칙적이며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과학의 한계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그럼 과학 만능주의는 뭐냐? 과학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과학으로 증명하면 진리가 있다. 이게 과학 만능주의. 그 대표적인 예가 세 가지. 생명의 기원은 진화론, 우주의 기원은 빅뱅, 마음의 신비는 두뇌주의. 두뇌주의가 뭐냐? 마음에서 마음이 두뇌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영혼이 없고 결국에는 인간에게는 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쾌락주의, 현세주의, 허무주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하게 되고 결국엔 유물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 만능주의 되면 결국 유물론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인본주의. 자, 인본주의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없고 인간이 제일 높다. 얼른 특히 참 듣기 좋죠. 그런데 도덕, 종교 모든 것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 진리, 가치 전부 다 이것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3대와 다원주의, 그 다음에 절대선의 분계. 근데 선악과 인간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수결로 죄가 아닌 걸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제는 뭐냐? 불완전하고 유한한 사람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다 하면 기분이 좋지. 근데 인간이 무너질 때는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의 문제점 거죠. 자, 이제부터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제부터는 과학 이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PPT 가져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 몸에는 DNA가 있어요. DNA. 요게 유전기호입니다. 우리 인간의 DNA는 1.8m. 그러니까 자기 키만 하지요. 자기 키만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30억 개의 유전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몸의 정보를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조그마한 세포 안에 있는 핵 안에 1.8m가 들어있어요. 좀 신기하죠? 네, 그 다음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DNA 보면 4개의 염기가 있습니다. 4개의 염기가 있는데 A, T, C, G 요 4개가 있는데 그 염기 3개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결정해요.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거의 컴퓨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끝내라, 어떤 거는 뭐 시작해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완전히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유전 기호대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오차가 있을 수 없죠. 정확하니까. 예. 그 다음 넘기세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염기 순서가 전부 내보면 DNA에 의해서 그걸 복사해서 mRNA라는 거 복사해서 그 다음에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요 DNA에 의해서 단백질이 우리 몸에 배분의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피부라든지 그 다음에 효소 모든 걸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아까 말했던 대로 핵 안에 DNA가 있는데 그걸 복사해가지고 mRNA가 복사해 쭉 나와가지고 여기 리보솜이라는 데 가서 단백질을 합성해냅니다. 이게 리보솜이 뭐냐? 단백질을 만드는 기계다 보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최초의 생명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얘기하는가 하면 원자, 분자가 이제 우연히 해가지고 인간이 됐다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원자, 분자로부터 인간까지 오는데 그 난이로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어딘가 하면 최초의 생명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자, 분자가 뭉쳐가지고 최초의 생명체가 되고 또 그것이 막 변해가지고 인간이 되는데 이 최초의 생명체가 되면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최초의 생명체는 뭐가 있어야 돼요? DNA가 있어야 돼요. DNA. 그 다음에 DNA에 의해서 단백질 합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DNA와 리보솜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DNA만 있어도 안 돼. DNA만 있으면 단백질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DNA와 리보솜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 각각 우연히 만들어지는데 DNA 안에는 리보솜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각각 우연히 만들어지는데 이 DNA 안에 리보솜에 대한 정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화론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모를 때 막 번개가 번쩍 튀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그게 속지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생화학자들 이런 걸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이건 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네, 넘겨주세요. 두 번째가 빅뱅. 요 빅뱅이 뭐냐면 우주의 기원입니다. 폭발에서 생겨났다. 자, 빅뱅은 뭐냐? 폭발에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건데 빅뱅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과율의 이유. 왜냐하면은 무에서 유가 생기는 겁니다. 빅뱅은 그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폭발이 해서 생겨나는. 자, 아무것도 없으면 원인도 없잖아요. 원인 없이 결과가 터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우리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이 있으면 별은 또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합니다. 우리 원자폭탄이 조금 질량이 바뀌면 엄청난 에너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구 우주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무라는 것은 뭐예요? 무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엄청난 에너지가 생겼다. 이게 좀 에너지 보존법칙 많이 어렵나죠.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지평선. 요건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까 조금 전에 거는 상식적으로 했는 이야기고, 요거는 지평선 문제. 왜냐하면 정보가 빛보다 빨리 갈 수 있어요. 빛이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정보는 빛보다 빨리 전달돼서. 그럼 수백억 광년 떨어진, 이 수백억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수백억 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가는데 수백억 년이 걸려. 그러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쪽 끝하고 저쪽 끝이 온도도 다르고 다 다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측정을 해보니까 똑같아. 이쪽 끝이나 저쪽 끝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과학자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편평도 못해.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일반 상대성에 의하면 질량이 있으면 공간이 휘어집니다.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라는 양을 정하는데 우주의 평균 밀도를 특정한 값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오메가입니다. 오메가가 이제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제 공률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만약에 오메가가 1보다 크면 닫힌 우주. 이게 뭐냐면 우주가 막 팽창하다가 결국에는 수축해서 그냥 없어지고, 만약에 이게 오메가가 1보다 작으면 이건 계속 팽창하고 끝까지 팽창해요. 그 다음에 1하고 같으면 평평한 우주. 요거는 이제 계속 천천히 팽창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주는 오메가 거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한 천천히 팽창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런 값을 가지려면, 지금 거의 1이라는 값을 가지려면 폭발이 일어났다. 150억 년 전에는 얼마나 같아야 되느냐? 1하고 10의 마이너스 62승 범위냐. 그러니까 1하고 거의 똑같아야 되죠. 10의 마이너스 62승.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야, 편평등 이거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제 자기들이 그리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했느냐?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걸 만듭니다. 급팽창 이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를 이제 뭐라고 했냐? 급팽창 해가지고 지평선과 평평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주가 10의 마이너스 32초 만에 10의 26승배로 급팽창. 그러니까 뭐 빛의 속도보다 몇억 배 빨리. 이게 이제 급팽창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상 상태 돌아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이제 늘 아마 책 보면 과학책 보면 여기 저 앞에 이게 확 등급이 급팽창.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천천히 팽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왜 이 급팽창하는가? 이유가 뭐냐? 이거 설명을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왜 급팽창하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느냐? 이거 자기들이 설명을 못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이론이 뭐냐면, 다중 우주론. 요것도 아마 좀 뭐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 자주 듣는 거. 여기 뭐냐면, 무수히 생긴다. 무수히. 네. 이게 무슨 말인가면, 지금 우리와 같은 우주가 생길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100승이다. 우리와 같은 우연히 우리 같은 우주가 생길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100승이다. 그러면
이 다중우주론은 아무 어렵지 않다. 우주가 10에 100승계 만들어지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중에 한 개가 챙기자. 여기 다중우주론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를 자기들끼리 비판해요. 뭐라고 그러냐. 이 슈타인하이트는 무한히 생기는 거품 우주는 아무리 낮은 확률도 가능합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주 물리학자는 자연신론의 과학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추상적인 거다. 예. 그 다음 뭐 이것도 아마 들어봤을 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아마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 들어봤을 텐데 이 암흑물질은 뭐냐. 암흑물질은 볼 수도 없고 빛을 방출할 수 없고 흡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암흑물질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러면 왜 관측이 불가능한 게 있다 그러느냐. 요거를 중력을 보면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돌면 그 안에 태양이라는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돌잖아요. 마찬가지로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 중앙에 뭔가 질량이 굉장히 큰 게 있는 것 같은데 관측.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암흑물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근데 이 암흑물질이라는 반론은 또 뭐냐? 예를 들어 수수정된 뉴턴 열학이라는데 이거는 어떤 질량이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법칙이 말이야. 우리가 뉴턴 역학에는 F=ma 힘은 질량하고 배가 정도 그런 게 법이 바꿔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물질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물질인지 아니면 새로운 자연법칙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지 구별할 수 있다. 여기 암흑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 우리나라 세종대 물리학과 물리천문학과 최경 교수는 암흑물질 필요하지 않다 하고 논문을 냈어요. 2023년 이렇게 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암흑에너지. 또 암흑에너지는 뭐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멀리 있는 별들의 그 속도를 측정하면은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 상식이 어긋났죠. 우리가 빵 폭발해가지고 멀리 가면은 이게 점점 느려지고, 보통 상식은 폭발해서 멀어지게 되면 점점 느려지는 걸 우리 상식은. 근데 이거는 점점 빨라져.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빨라지려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자동차를 100cm를 밟아야지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라지게 만드는 에너지가 암흑 에너지예요. 그래가지고 현재 이게 노벨 물리학상.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우주의 68%가 암흑 에너지고 27%가 암흑물질이고 5%가 일반 여기 별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5%. 95%는 몰라요. 암흑 에너지도 뭔지 몰라. 그냥 저 에너지가 있어야지 빨라질 텐데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요거 연세대 천문학자는 노벨상이 틀렸다.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틀렸다. 여기다 논문을 냈습니다. 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결론을 보면 빅뱅 이론은 가설이 불과하다. 그냥 인간이 추론한 논리고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 때문에 창조를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빅뱅 이론 때문에 난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빅뱅 이론은 여전히 문제가 많은 이론이고 또 황당하다. 뭐 급행창에 보면 10에 32초 만에 10에 26초거든요. 그 다음에 다중우주론은 검증이 불가능해요. 뭐 우주가 뭐 10에 100승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창조과학도 반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다. 이것도 반증이 불가능해 과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뇌주의. 이 두뇌주의가 뭐냐면 마음에서 두뇌가 생겨난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간증을 쭉 했는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두뇌주의를 믿은 사람. 그 다음에 29살 때 영의 존재를 믿는 사람. 그래서 이 두뇌주의가 어떻게 보면 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대한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는 뭐냐? 우리 마음은 영혼과 몸의 연합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활동이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몸과 영혼이 연합하고 죽으면 몸은 흙으로 되고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반면에 두뇌주의는 뭐냐? 마음은 두뇌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죽으면 마음은 없어지고 몸은 흙으로 된다. 이게 이제 두뇌주의. 네, 넘겨주세요. 자, 영혼이 있다는 증거를 보시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는 못할 날 두려워. 그러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르밧바보의 아들을 살릴 때 영이 돌아오고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영이 돌아왔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입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영들이 우리의 영향,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사단도 우리에게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영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자기 영혼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면 당연히 할 수 있죠. 다른 영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영들이 몸 안에 가고 몸을 조작할 수 있고 우리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방언하게 만들죠.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의 뜻대로 우리를 몸을 조작하고 이제 뜻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귀신이 우리 마음,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넘겨주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저쪽에 주장을 해보세요. 왜 저쪽은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 다른 동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은 정신적 능력이 수준 차이는 있어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 동물도 뇌가 있고 인간도 뇌가 있고 뭐 개도 보면 꼬리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개나 우리나 뭐 똑같대. 근데 우리는 조금 수준이 높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반론을 제기하면 동물과 인간의 정신활동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은 논리적 비하입니다. 그리고 동물과 인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 정신 능력의 두뇌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뇌가 손상을 받으면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뇌에 생겨난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영혼과 정신활동을 혼동해서 그래요. 정신활동은 몸과 영혼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고 영혼은 그거를 이루어지게 만드는 근원이다. 비유를 아까 했죠. 몸, 두뇌를 포함한 몸은 컴퓨터, 영혼은 컴퓨터 사용자, 정신활동은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 그러니까 이제 마음과 영혼은 다르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정신능력의 두뇌우전성은 영혼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고 컴퓨터가 망가지면 기능에 상이 생기고 이것이 컴퓨터 사용자가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몸과 영혼의 연합으로만 정신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신능력의 두뇌우전성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혼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세 번째 주장, 이게 제일 강력하게 저쪽에서 제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 비물질인 영혼이 어떻게 물질인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나는 비물질이고 하나는 물질인데 어떻게 이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저쪽에 가장 강력한 주장입니다. 자, 그의 반론은 뭐냐? 비물질인 영이 지금도 물질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고 기적을 해하고 마음의 감동을 주죠.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연에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내용. 현대물리학을 제가 조금 언급합니다. 자, 현대물리학에 의하면 모든 물질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갖습니다. 여기서 입자성과 파동성이 뭐라는 건 입자라 그러면 우리가 공처럼 이렇게 어디에 딱 모여있는 걸 말하죠. 물질이. 자, 파동성은 뭐예요? 퍼져 있는 겁니다. 물결, 뭐 소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파동성은 퍼져 있고 입자성은 어디 모여 있고. 근데 물질은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 그러면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중슬립, 틈을 두 개를 통과시켜서 이 스크린을 보면은 이게 밝고 어둡고 무늬가 생깁니다. 밝고 어둡고 무늬가 생기는 건 파동성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조금씩 보내면 나중에 이렇게 밝고 어둡고 무늬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밝고 어둡고 무늬가 생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의 슬립, 그 구멍을 한 개의 전자에 어떤 두 값이 합쳐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자 한 개가 날아와가지고 이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크린에다가 밝고 어둡고 무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한 개가 와가지고 두 군데를 통과합니다. 그 다음 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물질이 뭐냐는 거예요. 물질. 왜냐하면은 에너지하고 물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질이 변해서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변해서 물질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폭탄에서 물질이 조금 바뀌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물질이 돼요. 신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에너지라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 때, 재료가 있을 때 그걸 좀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이해해야 근데 에너지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질이 다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그 물질이 싹 없어지면서
완전히 없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물질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재료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신비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질의 구성 재료, 구조, 모양. 그러니까 현대 과학에서도 물질과 비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쪽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뇌주의가 얼마나 나쁜지를 한번 보세요. 정말 지나간도 나쁘지만 두뇌주의는 진짜 나빠요. 보세요. 저 마음은 뇌의 생물학적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감각, 사고, 감정, 기억과 보면은 두뇌에서 생기는 물리화학적 현상이다. 그래서 신경과학은 마치 컴퓨터 하드웨어처럼 생각하고 인지과학은 소프트웨어처럼 이제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두뇌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재현한다. 그러니까 나라는 자식은 두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름병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이 두뇌가 지금 하고 있는데 두뇌가 한 거를 내가 내 기름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가치관, 윤리, 철학, 종교 두뇌가 만드는 체제이고요. 인간의 영혼이나 자아나 자유의지, 윤리와 가치는 판사예요. 다 두뇌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진정한 실체는 뇌에 의해 작동하는 전부체제.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고성능 컴퓨터예요. 두뇌가 좀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건 우리가 좀 말을 걸떠내가지고 윤리니 뭐 영혼이니 자아니 이런 걸 이게 지금 두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두뇌주의는 완전히 우리의 본질적인 그 가치를 다 파괴. 그만큼 무서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지금 뇌과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심리철학자들에게 깊숙이 타고들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유물론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두뇌주의 문제점은 뭐냐? 첫째는 자아식 문제. 우리가 일관성 있고 또렷한 자아식이 있는 걸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생각의 최초 시발. 두뇌주의에 따르면 뇌세포들이 이제 이걸 하는데 정말 이거 최초로 어떻게 시작했는지 설명 어렵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결론을 내리면 과학적 사실은 영혼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현재 밝혀진 과학적 사실은 몸과 영혼의 연합으로도 얼마나 설명이 가능하다. 과학적 방법으로는 영혼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 두뇌주의는 유물론에 기초한 주장인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영혼과 두뇌의 상호작용은 신비에서 판다. 그러니까 영혼의 실존은 하나님의 실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려고 했고 지금도 우리 영혼이 두뇌를 사용하고 있다. 거고요. 영혼의 실존과 두뇌주의 어느 것이 맞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두뇌주의자들이 다음 세대를 세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뇌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뇌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컴퓨터라는 걸 누가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뇌주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만 알리는 거예요. 저쪽은 진리라고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건 과학 사실이야. 근데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뇌과학 연구는 괜찮지만 두뇌주의 우리가 뇌과학을 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두뇌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요. 근데 영혼 없고 뇌가 모든 걸 한다는 두뇌주의를 반대하고요. 인간의 두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네,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학자 모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결론을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한 반파제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동성애 확산됐느냐? 동성애는 최근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지금부터 벌써 몇천 년 전,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법으로 만들어진 건 최근입니다. 불과 20, 30년.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첫 번째, 동성애자들의 힘입니다. 힘. 동성애 노력. 그러니까 미국의 1993년도 한 개의 단체 안에 직원이 39명이고 여성이 6명.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간 30년 전에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직원이 39명이고 여성이 6명. 그러니까 돈과 사랑. 정말 저쪽에 노력, 헌신. 그러니까 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미국이 동성애 합법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 이런 동성애자들이 많으니까 미국이 무너집니다. 이게 원래 국가인데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만큼 이 동성애자의 힘이 컸고요. 또 외국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인 과학자들의 노력입니다. 그것이 논문을 쓰게 되고 또 그거를 언론이 과대선정.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란물, 이 포르노. 저는 이 포르노가 큰 문제로 음란물. 왜 이게 문제인가 하면 이 동성애는 마치 암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생겨요. 어떤 게 우리가 암세포가 생겨도 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느냐?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안 걸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법제화 시켜주세요, 법을 만들어주세요 할 때 대다수 국민들이 아예 안 돼. 그 개인적으로 하는 건 되지만 법은 안 돼. 그러면 안 만들어져요. 근데 왜 이게 만들어지느냐? 이 포르노 음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보다는 사람이 점점 커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도 되고 교수도 되고 과학도. 그러니까 이 사회 중추인물들이 다 음란물에 다 이게 물들어가지고 자기의 거룩성이 다 파괴돼요. 자기도 거룩하지 않으니까 이 동성애 나쁘다 소리를 못합니다. 본인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몸에 면역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물 포르노가 이 근원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고, 종교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육체의 쾌락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자, 여기 포르노 합법화 현황입니다. 초록색이 동성애 합법화. 그러니까 합법화는 뭐예요? 제작, 배포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북미, 남미, 서구 이게 동성애도 합법화된 지역이죠. 네, 넘겨주세요. 자, 사생아 비율. 사생아 비율이란 뭐예요? 결혼 바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생아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 칠레는 74%. 10명당 7명이 사생아. 그 다음에 프랑스는 10명당 6명. 영국 10명당 5명. 미국 10명당 4명. 평균이 10명당 4명.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소위 OECD는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는 10명당 4명이 사생아. 우리나라는 2%. 네. 넘겨주세요. 요거는 사회적 금기 현황입니다.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5개.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까만색은 허용, 파란색은 금지, 빨간색은 부분이에요. 대부분이 까맣습니다. 대부분 허용이에요. 네,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 5개의 금기 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금지한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에는 다 무너졌어요. 다 네, 넘겨주세요. 자, 여기 요약한데요.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를 보면은 이 매춘하고 사촌결혼하고 포르노는 90% 이상이 허용. 90% 이상. 반면에 이제 동성결혼은 약 70%. 대마초는 한 30%. 그러니까 대마초가 제일 작긴 한데 아무튼 이 5개를 전부 다 금지한다는 딱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이게 지금 잘 사라지면서 경제적으로 잘 사라지면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면서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버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방파제.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막을 데가 없거든요.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이게 있어야만. 그래서 이게 있어야만이 저쪽의 공격, 음란과 성적 타락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만 이깁니다. 저는 음란과 거룩이 싸우면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당연히 거룩이 이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소돔과 고모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만큼 이 거룩이 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연약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헌신과 희생. 그러니까 리더들이 정말 자신의 삶을 바쳐 본을 보여요. 그래야지 이게 성장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부터 제가 이 일이 뛰어들었고요. 그때는 가나 콩팥이 안 좋을 때입니다. 뭐 지금 뭐 많이 나아졌지만 아무튼 그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헌신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좀 잘 사용하고 있다 하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먼저 리더들이 본을 보여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본, 헌신하는 본, 그러면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이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은 음란보다 강하고 빛은 어둠입니다. 제가 초대교회 예를 듭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음란했습니다. 얼마나 음란했냐? 황제들이 동성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계는 뭐예요? 교육계의 리더들은 철학자
철학자들은 정확하게 했어요. 이동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종교는 뭐냐? 신전에 가면 남자 창기, 여자 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종교, 뭐 교육, 정치 모든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로마를 기독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덜 늘어납니다. 아니 초대교회가 이겼는데 왜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만 당연히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동성애자수는 기독교보다 적다. 100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 현재 동성애와 차별금지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한국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한민국이 안 무너지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서구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서구는 진짜 기독교 국가잖아요. 뭐 거의 100%가 믿음. 그런데도 무너졌어요. 왜? 헌신하지 않으니까. 동성애자들도 헌신하셨어요. 숫자는 100배가 많았는데 헌신하지 않아요. 그럼 왜 서구에서 기독교인들이 헌신하지 않아요? 껍데기가 됐어요. 껍데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껍데기만 거룩한 사람은 골수까지 없나는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골수까지 거룩해야만이 골수까지 없나는 사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음란에서 다 껍데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껍데기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진짜가 되고 골수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주위에 골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논리 싸움이며 헌신의 싸움이며 거룩함과 믿음의 싸움. 그러니까 저는 이 싸움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딱 자기 자신 내가 진짜가 되고 진짜 거룩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믿음대로 선포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